진정성은 중요하지도 않으려니와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옹호해주기 시작하면 나라가 아주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국적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틀린 것이면 당연히 배척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이해관계, 경험, 학습, 그리고 기질, 이 네 가지 영향 때문에 사람들은 각기 다른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게 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모든 영역이에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작심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잘못 봤습니다. 지금 100배 사죄드립니다. 이러면 읽는 탑입니다. 드디어 유한무개도 쓴소리.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 즉시 저는 우국지사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하는 말이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선택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 중에 내 체면에 안 깎이는 건 찬성해주고 내 체면에 좀 깎이는 거는 어차피 가결될 거니까 반대하고 이것은 그닥 그렇게 제가 정치적으로 볼 때 떳떳한 태도는 아니었다. 그런 경우에는 찬성표를 던지기로 지금 마음을 먹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욕 먹어도 같이 먹어야죠. 비 올 때는 같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선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진행하던 학생도 예비 토론을 해보니까 진정성이 뭐냐 이거 묻던데 여러분 골치 아픈 거 따지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진정성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성 가지고 일했다가 나라 말아먹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여러분은 히틀러가 진정성이 없이 유태인을 학살했다고 생각하세요? 조갑제 씨가 진정성이 없이 주석국무로 대한민국 국군의 탱크가 쳐들어가면 통일이 완수된다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진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주관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에 불과해요.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고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컨대 파리바게뜨라는 실명을 거론하면 저희 동네는 이사벨라라는 빵집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잘 가는 빵집입니다. 그냥 부부가 이렇게 하는 작은 빵집인데 근처에 있는 파리바게뜨보다 아이스케이크가 더 맛있어요. 가서 사 먹어보면 종종 가서 빵을 사는데 그 이사벨라라는 빵집 저희 동네 빵집의 주인 부부가 진정성이 있어서 빵집을 합니까? 저에게 맛있는 빵을 주겠다는 고매한 동기로 빵집을 하는 거 아니죠? 빵 만들기 좋아하고 그것이 생업이 되고 많은 고객을 유치해서 돈 많이 벌려고 그래서 자식들 대학 공부도 시키고 할 수만 있던 외국 유학도 보내 이렇게 하고 싶어서 빵집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빵집의 빵이 맛있다 맛없다를 따지지 그 빵집 주인이 진정 고객을 섬기려는 진정성이 인정하느냐를 따집니까? 저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진정성이라는 것을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다고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저희 자칭 노빠 중에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 중에도 방법은 틀렸고 이거는 하지만 진정성은 인정해줍니다. 이렇게 또 인심 쓰는 분들도 있어요. 웃기고 있네. 진정성이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까는 사람들은 동기가 불순하다고 맨날 까요.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한 제안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타당하면 그 사람이 지가 대통령 되고 싶어서 제안하는 거라도 받아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시민 의원이 어떤 개헌안을 제안했는데 누가 그걸 보고 야 저놈이 지가 대통령 하려나 보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냥 바보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제도로 대통령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안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합리적인 제안이고 국민에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우리 당내에서 기관당원제 꼭 지킵시다. 진성당원제 당비내는 당원 이거 합시다 하니까 제가 저거 해가지고 지가 당권 잡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욕하는 소리가 언론에도 막 보도돼요. 제가 웃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데? 나는 우리 당 당원인데 내가 출마해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면 당원장 되는 거지. 내가 이 제도로 되고 싶어서 되면 어때? 이 제도가 나쁜 거면 배척하면 되고 이 제도가 좋은 것이면 받아야죠. 우리가 권력 구조 문제와 관련해서 첫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동기를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기를. 박근혜 씨나 정동영 씨, 박근혜 대표나 정동영 장관이 각각 보면 정부통령제 또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박근혜가 8년 동안 대통령 해먹고 싶은가 보다 라고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또는 정동영 씨가
무슨 정부통령제 하면 자기한테 유리한가 보다. 또는 4년 중임제 하면 자기한테 유리한가 보다. 그래서 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거나 배척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 우리나라에 맞냐 맞지 않냐, 이것만 따져서 아무런 정치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이 한 제안이든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이 한 제안이든 무슨 상관이 있죠? 저는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4,500만의 국민이 함께 살아가는 이 고도의 분업화된 상호의존적인 이 사회에서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제안을 할 때 그 제안의 진정성을 따져 묻지 말라. 이것이 제가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정성은 중요하지도 않으려니와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옹호해주기 시작하면 나라가 아주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국적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틀린 것이면 당연히 배척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제가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여기 3동, 여기 1동, 2동, 3동이 여기 위에 있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저보다 1년 선배인데요. 서울대 법과대학을 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유신 정권이 지도휴학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휴학을 하느냐 등록을 하느냐는 학생 개인의 선택사항이죠.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그런데 이 유신체제 때문에 희한하게 학생의 휴학 여부를 학교가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총장님이 얘는 휴학 이렇게 도장 찍으면 휴학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휴학이 자동적으로 되면 그 다음날 바로 징집영장이 바로 나옵니다. 그 국방부에서 데리고 가는 거죠. 교육부에서 국방부로 신병 이관되는 겁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지도휴학제에 걸린 77학번 법대 학생이 도망을 갔습니다. 안 가려고. 이제 지도휴학제 발동되면 고그라고 잡으러 오니까. 그 도망가니까 친구들이 붙였죠. 아무개야 유신군대가 너를 부른다. 곳곳에다 붙였습니다. 제 오늘 강연, 홍보 붙이듯이. 저 처음에 뭔 말인지 몰랐어요. 아무개야 유신군대가 너를 부른다. 봤더니 이 사람 도망가가 없어요. 자취방에서. 그래서 담당 형사가 다 있었죠. 그때 이제 우범자 비슷하게 여시차린 걸로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학교 학생처에 일하는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정보 보고하고 활동비도 사쓰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동원령이 내렸더라고요. 모시에 3동 발코니 앞으로 모여라. 그래서 이제 3동 발코니 앞으로 가봤더니 제가 2학년 때입니다. 제가 1학년 때네요. 1학년 마치는 무렵에. 그 2학년이 끝날 무렵에 있던 그 선배가 왼손에는 시카를 들고 오른쪽에는 횃불을 들고 어깨에는 가방을 하나 메고 그 목에는 이 핸드마이크를 걸고 딱 그 3동 베란다에 유리창을 깨고 나타나서 엥 하더니 그때부터 윗물을 뿌리고 하고야 이걸 시작했죠. 근데 그 밑에 담당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야 아무개 너만 애국자야? 명언이죠. 나도 화가 났어. 자기가 담당 학생인데 놓친 거죠? 놓쳤는데 이놈이 어디 가서 데모 안 하나 막 걱정돼서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봤더니 첩보를 입사하고 와봤더니 그놈이 유리창을 깨고 나타나서 식칼 들고 나타나서 오지마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3분 이거 하면 샤우팅 하면 되게 징역 3년 정찰제로 때릴 때입니다. 이야기가 많이 빗나가는데 진정성을 묻지 마십시오. 그때 데모했던 그 학생도 진정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데모했고 잡으러 다니던 그 형사도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야 너만 애국자야? 나도 애국자다 그런 것입니다. 진정성이 있어서 정말 이 학생이 감옥에 가는 대신 군대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공무원으로서 나라 국록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다. 이런 진정성에 입각해서 했던 거예요. 저는 인정합니다. 그 진정성을. 그러나 그 정보형사의 행위를 애국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정성이란 주관적인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들의 오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인간은 원래부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라는 경향이 있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고 자기에게 좋은 것만 잘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 이런 것들이 어디에 의거해서 생긴 것이냐 이걸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대개 한 개인의 정치적 견해 혹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철학 등등은 한 4가지 정도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다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첫째, 이해관계. 유물론. 카를 막스가 말한 대로 사회적 의식이 사회적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
이번에 한나라당과 우리 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차이가 많죠? 예를 들어서 요즘 감세 논제. 그게 뭐 세금을 세율을 일정 부분 깎아주면 2% 소득세를 깎아주면 뭐 서민들은 뭐 연간 1,50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 이익 보고 한 1억 원 버는 사람은 몇백만 원 이익 본다. 근데 1억 원 버는 사람에게 몇백만 원보다는 1,0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10만 원이 더 큰 가치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부자에게 유리한 감세는 아니다. 이게 한나라당의 논리예요. 웃기고 있네. 여러분 배웠죠? 효용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그죠? 화폐의 한계 효용. 그것이 10만 원의 한계 효용이 500만 원의 한계 효용보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자에게 500만 원이 가지는 효용, 추가적인 효용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10만 원이 가지는 추가적인 효용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네? 이 사람은 벤담류의 공리주의자 중에서도 늙은 벤담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공리주의적인 그런 관점에 따라서 보면은 부자에게서 적은 효용을 가지는 돈을 압수에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사회적 총효용이 증가됩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개혁적인 벤담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나라당은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 벤담의 공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면 파레토 최적이 더 좋은 상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개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다면 그 상태가 최선의 상태입니다. 그죠? 파레토 최적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이혜원 의원도 이 경제학과 출신인데요. 어디서 경제학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효용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터퍼스널 이 개인 간의 효용에 대한 양적 평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게 주류 경제학계에서 공인된 철학적 토대입니다. 뭐 이건 빗나갔지만 여하튼 이해관계가 눈을 가리면 모든 진리가 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나에게 이익되는 것은 믿기 쉽고 나에게 손해되는 것은 잘 안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경험. 요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게 찬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검찰의 권력을 일부 떼서 경찰에 주는 거니까. 그러나 경찰과 관련해서 매우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하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사 선생님 훌륭한 분을 만나서 수골병에서 치유된 사람은 의사가 굉장히 훌륭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무슨 약제 6년제 때문에 또 의사들이 혹시 휴진을 해가지고 그때 적절한 진료를 못 받아서 가족 중에 누가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의사는 굉장히 부도덕한 집단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세 번째, 학습. 그 80년대 여러분 선배를 잘못 만나면 NL이 되기도 하고 선배를 또 잘못 만나면 CA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배 중에 NL이 있으면 그 후배도 NL 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대학 들어오자마자 받은 팜플렛 교재가 다 그거니까. 그렇죠? 이게 친구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성현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건데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학습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뭘 공부했는지 보시죠. 이 공부 내용 중에 많은 것이 언론 보도입니다. 여러분이 습득하는 많은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죠. 네 번째가 기질상의 차이입니다. 저도 기질이 좀 더 양순했더라면 오늘날 이 국립사회대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동시대의 비슷한 가정환경. 저는 교사의 아들입니다. 저하고 똑같은 교사의 아들. 비슷한 전공. 같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대학을 다녔지만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달라지고 그래서 가는 인생 행로가 달라지고 많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소견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향을 분명히 미칩니다. 원래부터 반항적이고 기성의 관념을 따라다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우상 파괴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좀 양순하고 대체로 대세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그 적응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별로 없는 이런 분들은 되게 지배적인 관념에 따라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이해관계, 경험, 학습, 그리고 기질, 이 네 가지 영향 때문에 사람들은 각기 다른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게 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모든 영역에서. 언론을 믿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정치의 현장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와서 오늘 정치하는 놈이 여기 와서 여러분께 대한민국 정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하는 것도 정치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유시민이라는 한 국회의원의 눈을 통해서 목격된 또는 저의 오감을 통해서 인지된 정치의 모습을 여러분이 전해들을 따름이에요. 제가 똑같이 강연을 해도 여러분은 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좀씩.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청년실업 이렇게 뭐 대책이 뭐냐 묻는데 취업은 각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어떤 학생은 이게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말인가 보다. 저 사람 보수네? 그렇지만 그건 맞는 말이야 하고 간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자분은 청년실업 각자 해결해라 이렇게 제목을 의미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이 의미 없는 얘기들이 신문 지면을 도배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이 모든 보도들이 다 헛소리입니다. 기자들이 왜 쓰느냐? 매일매일 지면을 메꿔야 월급을 받잖아요. 매일매일 무엇인가에서 뭘 써야 되기 때문에 쓰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대통령을 욕하는 내용이 들어있기만 하면 다 쓴소리로 둔갑합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거대 종이신문을 매일매일 구독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런 허무맹랑한 소리도 대통령을 욕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국가를 위한 쓴소리가 됩니다. 간단해요. 제가 예컨대 저 같으면 저에 대해서 좋은 기사가 보도된 것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봐도 제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엠바스나 이런 데 들어가서 유시민에서 탁 쳐보면 기사가 쫙 뜨는데 늘 투쟁 갈등 그 다음에 이제 거친 욕 표현 뭐 누군가에 대한 한없는 충성 돌색이질 뭐 주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풍겨내는 단어와 이런 것들로 전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작심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말했다고 봤어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잘못 봤습니다. 지금 100배 사죄드립니다. 이러면 1년 탑입니다. 드디어 유한무개도 쓴소리. 권력자에 충성하고 심지어는 메뚜기 떼라고 저를 평한 메뚜기 떼의 일원으로 저를 메뚜기로 평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언론인 중에.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 즉시 저는 우국지사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하는 말이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권력 구조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이 접근하실 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개 보도를 보면 언론에서 나오는 권력 구조 변경에 대한 모든 보도들은 그것이 객관적인 보도라기보다는 그 보도를 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편견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중립적인 것이 주장을 하는 양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난 노무현 정권 싫어 미워 이유는 이거야. 그래서 쓰는 비판하면 괜찮아요. 우리는 이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혹은 대통령이 혹은 현재의 여당이 배워가지 않는다. 우리는 보수시다. 보수 신문인데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은 우리 신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다. 그래서 비판한다. 비판하면 좋아요. 또 한겨레 신문이나 또는 개인 노동뉴스 노동신문이 아니고 비싼 신문이 아니죠. 그런 신문 지금 뭐를 표방하면서 노무현 정권이 신자유주의에 쏠리고 있다 비판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문들은 자기가 다 중립이래요. 자기가 하는 모든 얘기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얘기랍니다. 따라서 여기는 시비를 거는 정치인이라는 정치인 나가는 사람 이런 식이죠. 난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이게. 근데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너는 왜 성질을 내니? 너 정말 못된 아이구나. 이런 식이에요. 오늘 문화일보의 유창중 씨가 쓴 칼럼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을 정신병자 비슷하게 취급합니다. 빨갱이 비슷하게 취급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속으로 미워 죽겠는 그런 적개심을 품고 쓰는 칼럼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왜 언론인이 하는 충고에 대해서 성질내냐? 너네 정말 성격 못했네. 이렇게 얘기를 미치는 거죠. 장관들이 말하기를 국회의원들만 없으면 장관질을 해먹을만 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국회 가서 맨날 당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이면 기자들만 없으면 국회의원질을 해먹을만 하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별로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 자신의 정체를 까고 말하는 것이 정직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이런 거대 신문들의 데스크에 앉아 있어가지고 자기들 신문을 매일 100천만 부 가까이 찍는 그런 크고 작은 신문들이 있습니다. 보면 다 똑같은 신문들이에요. 제호만 다르지. 제호하고 만드는 사람 이름만 다르지 신문은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아조선일보는 덕분물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옆에 있는 어떤 의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회의 인사말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제가 그 의원한테 그랬습니다. 내기 할까요? 이걸 조선동아가 보도할까요? 안 할까요? 에이 못하겠죠. 합니다. 동아일보는 하고 조선일보는 안 할 거예요. 동아일보는 사설로 져줬고 2배짜리 사설로 저를 실명 거론해서 성격 못된 놈으로 옛날에 사람 좁히고 그래도 놈으로 그리고 제가 아무런 댓글을 안 했는데 조선일보는 동아일보가 저에 대해서 그런 사설을 써서 비판했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이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수준 차이예요. 제가 그 말을 하고 났더니 그 두 신문 중에 어느 신문의 기자가 저를 보고 중앙일보는 그럼 왜 뺐냐? 그래서 중앙일보는 불량식품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문화일보도 독극물이죠. 전선을 자꾸 넓혀서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주요소 습격사건 보면 난 한 놈만 패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원래 그 패싸움을 할 때는 한 놈만 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사람하고 다 여러 신문들을 다 지켰거든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왜 독극물이라고 그러냐? 불관용을 선동하기 때문에 독극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문들을 보면 강정구 교수 사건을 둘러싸고 마음에 안 드는 이 사회의 소위 자칭 주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또는 이 주류를 심정적으로 불쾌하게 만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속하는 것이 맞다. 이게 이 신문들의 주장이었어요. 비겁하죠? 비겁하잖아요. 헌법에 법원에 의해서 유죄 선고를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라고 헌법에 되어 있고 형사합동법에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는 사람은 구속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결정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물러난 검찰총장이라는 분이 구속하는 것이 한 말씀만 드리죠. 이거 꼭 제가 대답 안 드려도 되는데 저도 마음에 비지 않았어요. 제가 이라크 파병안도 제가 반대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했던 표결인데요. 반대표를 던졌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제안한 파병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연장동의안 한 차례 했죠. 그것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주변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판을 받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보내기 싫은데 이런 한미관계니 등등 북핵 육자회담이니 등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서 전투지역에는 안 보내고 꼭꼭 숨겨놓고 그러니까 야 호떡이나 굽고 솜사탕이나 만드냐 찐빵이나 찍어 말이죠. 거기 개민 봉사활동 한다고 그 자이툰 부대원들이 호떡을 되게 잘 굽는다 그러더라고요. 한심하죠? 깝깝하죠? 그 특전사 정예요원들을 보내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무슨 집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호떡 구워주고 찐빵 쪄주고 이거 근데 무지 잘한다고 미군도 배워간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깝깝하죠? 저기 왜 갔지? 석유 때문에 이렇게 명분 없는 전쟁에 엄청나게 후세인의 폭정하에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굉장히 잘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찬성표를 이번 연장 동의안이 오면 찬성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전 일은 대통령이 하고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폼 잡고 그거 제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원래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선택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 중에 내 체면에 안 깎이는 건 찬성해주고 내 체면에 좀 깎이는 거는 어차피 가결될 거니까 반대하고 이것은 그닥 그렇게 제가 정치적으로 볼 때 떳떳한 태도는 아니었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라크 전쟁 그 자체에 반대하고 한국군의 파병에 반대하지만 대통령이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파병안을 냈고 또 연장 동의를 요청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찬성표를 던지기로 지금 마음을 먹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욕 먹어도 같이 먹어야죠. 비 올 때는 같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라크 파병 문제는 제가 싫거든요. 대통령도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남 자식들을 갖다가 전쟁터로 보내는 건데 어느 대통령이 자기 국민을 이렇게 보내면서 한나라당 같이 그런 극우적인 국가주의자들이 있다면야 우리 국위선양 뭐 이래가지고 뭐 우리 국력이 해외로 뻗어간다 이래서 좋아하면서 보낼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싫어하는 일을 대통령이 한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싫어하니까 나라도 체면을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반대표를 던진 것이 옳은 결정이 돼. 논리적으로 옳은 결정이 돼. 저로서는 굉장히 찜찜한 거죠. 왠지 비겁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대통령도 비겁한 일을 했잖아요. 파병동의안을 내므로써. 개인적으로 내키지 않지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낸다 해서 낸 건데 그 점을 양해하는 저로서는 그래도 나는 내 체면이 우선하니까 나는 반대표 던지겠다. 이게 어차피 부결될지 모르면 찬성표를 또 던져주겠지만 어차피 가결될 건데 뭐 어때? 나는 또 욕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넘어간 것이 저로서는 꽤 비겁한 행동이었다는 찜찜함이 오랫동안 1년 내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존경한다는 것과 무관한 일입니다. 제가 속한 정당의 당론이 지지였고 제가 속한 당에 함께 속해 있는 대통령이 내키지 않는 결정을 해서 요청한 것인데 저 혼자 욕 안 먹어보겠다고 그걸 반대표를 던졌으니 제가 스스로 비겁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고 저희 삶도 그렇고 또 정치인으로서 저희 행위도 그렇지만 언제나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말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홍준표 씨가 낸 국적법 재외동법법 개정안에도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부결될 것 같아서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그것은 별로 좋은 법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은 법이고 부결돼야 마땅한 법이었지만 그거 반대표를 던졌을 때 안 그래도 다른 일 때문에 욕 엄청 먹고 있는데 그거 갖고도 네티즌들이 대들어가지고 너 나쁜 놈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감당이 안 돼서 눈 질끈 감고 편하게 살아보자 인생. 그래서 찬성표를 던진 거거든요. 그것도 두고 제 마음속에 찜찜함으로 남아있습니다. 때로 정치인의 선택도 이처럼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직관이 시키는 건데요. 직관이. 논리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관이. 내가 어느 쪽을 택했을 때 내 스스로 좀 더 당당할 수 있는가. 내 스스로. 남들에게 무슨 말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자려고 그럴 때 내 느낌이 꿀꿀할까? 쿨할까? 이걸 생각해볼 때 쿨한 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꿀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찬성을 해보면 좀 쿨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어서 이번엔 찬성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까지 맨날 논리적으로 말하던 놈이 갑자기 꿀꿀이니 쿨이니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해 들리시겠지만 왕왕 우리 삶에는 그런 일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